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전략과 종목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필요한 웨이퍼 생산 능력을 10% 안팎까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이 해외 투자 전진기지로 설립한 SK동남아투자법인의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거래 규모는 많게는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내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너럴모터스에 이은 두 번째 초대형 계약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올해 중국 뷰티 산업 시장 규모가 약 88조 2,600억 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눌려있던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향후 시장 성장성에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된 18조 8,686억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8.9% 줄어든 6조 7,40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결국 가족 주식 10억 넘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양도세 가족 합산 규정 폐지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목요일 늦게라도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시간차를 뒀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들었죠. 그래도 인별 과세 전환 한숨은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새 예산이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이제 가족 합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뤄들었었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발표됐던 22일 날 발표됐었던 때에는 본인을 비롯해서 이제 가족의 친지까지 모두 다 합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 저희가 다루고 나서 이제 이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대주주 연좌제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어제 25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당연히 10억 대주주와 함께 이제 가족 합산 제도 폐지를 같이 발표했으면 금요일 날 불필요한 어떤 매도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발표를 뒤늦게 해서 이제 피해를 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지 참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인데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유예됐다고 하지만 이제 10억이라는 이 대주주 금액은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연좌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불필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어떤 수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개정을 해주실 때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연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좋은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한 번만 좀 더 들으시고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하실 때 최종적으로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진짜 다행이고요. 결국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된 건 천만 다행입니다. 또 지난주 대주주 양도세 유지 결정에 빨리 판 분들도 또 떨어져 나간 물량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도 피해를 많이 본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좀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확정일이거든요. 그러면 부담은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네, 일단 저는 부담은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게 뭐 앞서서 김선영 대표님이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가족들끼리는 그러니까 정보 이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종목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공유도 했었는데 이제 연좌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는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 연좌제 전체가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뭐 실제로 이 기업한테 끼치는 영향이 대주주 요건이랑은 조금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전에 30억이냐 50억이냐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투매 물량은 금요일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좀 보자면은 제가 지금 그나마 조금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좀 많은 종목들을 지금은 많이 살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개인 순매수가 강한 종목들 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결국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리튬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순매수 금액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좀 개인 순매수가 100억 정도라고 했을 때는 좀 물량이 좀 일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양지사, 뭐 금양, 뭐 카나리아 바이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좀 순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에 대한 좀 과세 대상이 있다 보니까 입시일까지는 조금 피해야 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올해 많이 오른 종목 중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쫙 리스트로 정리해 주셨는데 주가 추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사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22년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초에 여러분 대선이 있었죠. 내년에는 본격적인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입니다. 정책 수혜주 관련 기사 내용 점검해 보시죠. 대개 한국은 집권 2년 차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어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시황을 말씀드릴 때 조금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년 단임제입니다. 이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지난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보면은 대통령 취임 다음에 대통령 취임 2년 차가 주식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혜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망을 세계 최고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 지금도 해외에 나가시면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나 삼천리 방방곡곡 다 터지는데 해외는 거의 인터넷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인터넷망 최고이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한 달 만에 10배가 오른 그런 종목이 나왔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 그대로 반자 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5대 산업이 모두가 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죠. 녹색 성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건강관리, 화장품 그리고 대중국 관련된 건강 제약 관련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 때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하고 인터넷 플랫폼 망이 굉장히 좋았죠. 뭐 다음하고 카카오로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금년에는 이제 살짝 모습만 보였지만은 저 내년도 되면은 이 정책 드라이브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방산, 원전, 콘텐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에 좋은 모습 보였던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일진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금년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5년 단임제인 우리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상 내년도 즉 2023년도에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보면 사실 올해도 반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방산, 원전, 콘텐츠 안에서 지금부터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내년에도 반응할 종목. 한용희 수석님. 일단은 저는 이게 21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21일 날 발표를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이제 한 41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그걸 다 살펴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3대 분야에 1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독자적인 우주 탐사에 대해서 이제 1,8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미래 의료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3,400억, 그다음에
내 삶 속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7,7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5G나 6G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성 인터넷 기술 확보나 전용 구축망을 좀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세대 물류는 이제 부산이나 이제 진해 쪽에 신항 스마트 항만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였고, 여기서 로봇이나 드론에 대한 배송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한국의 디즈니 육성이라는 게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1,7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이랑 메타버스랑 뭐 확장 현실을 좀 신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는 거는 콘텐츠 쪽에 우주 쪽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하나라는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소득공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콘텐츠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 쪽도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주 탐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5G 섹터들, 지난주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5G 구축망까지 좀 깐다라고 했을 때는 5G 섹터까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우주항공, 5G 관련주를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24일 새벽 드디어 국회는 무려 638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이나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대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처들의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건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의 예산이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뭐 3주나 넘겼고요.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안전 예산을 늘렸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기정통부죠. 19조 9천억 원입니다. 뭐 예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부가 6조 7,408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K 컨텐츠 강화, 뭐 여기도 분명히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또 OTT 제작비랑 이제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도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 우리 수석님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 테마가 형성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시장이 반응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조금 콘텐츠랑 같이 엮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023년에 총 지출 규모가 638조 원 정도,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0.3조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정 건립을 좀 우수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로 감소했지만은 이제 부처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문체부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오히려 좀 증가한 부분이 이제 콘텐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신성장 4.0하고 같이 동반되는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콘텐츠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2.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지원이 700억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991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제 OTT 제작에 대한 그 제작사들, 그다음에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VR하고 AR 신기술, 그다음에 콘텐츠 융합 기술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작사들한테는 세액 공제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는 좀 이익이 늘어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내년 7월부터 이제 영화 관람료를 소득 공제를 시행한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이제 CJ CGV나 쇼박스인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OTT 그 관련주들 제작사들이 그 텐트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요 기대작들이 있는데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펜앤트나 사마네트웍스, 에이스토리, 키이스트 이렇게 있는데, 뭐 대형주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콘텐츠리 중앙도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좀 기대되는 게 이제 페넨터가 엄청나게 좀 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시총은 이제 1,300억 정도. 아직까지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좀 밸류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가 조금은 텐트폴이 좀 기대되는 작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정리해서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 개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수익률 상위 1%들이 SK하이닉스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SK는 지금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동남아 투자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SK그룹주 관련 얘기를 거의 뭐 매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매주가 아니고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자회사 직접 투자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뭐 자회사 추가 주식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매각 관련 소식입니다. 뭐 SK그룹이 해외 투자 자산의 전진 기지라 불리는 이제 SK 동남아 투자법인의 보유 자산을 매각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저희 환경 다른 코너에서 전윤옥 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초고수들 여기서 이제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를 주식 초고수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SK그룹은 내년에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활발하게 넓혀온 해외 투자도 현금화 대상에 올랐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검토 대상을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기업인데요. 이제 빈그룹 그리고 마산그룹 그리고 파마시티 이 정도인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의 시총 1, 2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랭킹 1, 2위 기업 그룹이죠. 그룹의 지분을 파는 건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최상단의 SK 주식회사 쪽에 이제 IFRS 연결 기준으로 이제 순차익금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26조 정도 순차익금이었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5조입니다. 2배가 넘게 증가했고요. 당연히 재무적인 부담이 한 4년 전보다는 지금 좀 많이 증가했다. 한 2배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뭐 부담이 좀 많이 늘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다른데 이제 PEF와 함께 이제 자금을 끌어온 모습도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이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주식 초고수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뭐 사실 지금 정도에서 모아가는 전략 정말 길게 보시면 모아가는 전략 좋다고 보는데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당장 따라가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전 바닥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좀 늦게라도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거는 재무 부담이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니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너무 커져버린 애플의 의존도에 하반기 유독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LG 이노텍 소식까지 확인해 볼게요.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만 보면 정말 예전에 명성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죠. 매출처가 워낙 다양하지 못하고 또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지금 2조 원, 1조 7천억 원 가까운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LG 이노텍의 자기 자본이 전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 중에서 1조 7천억, 절반 50%의 금액을 내년도에 설비 투자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학 솔루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메라 렌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과감하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서 여러분 눈이 없으면 운행이 되겠습니까? 정말 정확한 눈, 빠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율주행을 하든 무슨 인공 로봇이 하든 뭘 하든 우주항공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조금 렌즈에 대한 이런
과다한 투자 때문에 그 설비 투자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 달에 들어서 12% 정도 주가 조정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죠. LG이노텍 연간 베이스로 본다면은 결코 주가 상승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자가 없는데 결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LG이노텍이 이런 투자를 계속 지속한다면 내년에 또 한 번 LG이노텍은 애플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AI, 모든 로봇, 모든 우주항공, 모든 자율주행차에 LG이노텍을 전부 다 부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LG이노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남인호 소장님이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폭스콘 공장 사태로 지금 당장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모두 다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용희 수석님. 이거는 저는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내년에 좀 줄어든다라고 하고 이제 생산에 대한 좀 감산이 좀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꺾일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LG이노텍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 모듈 중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그 자율주행 쪽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모듈로 나뉘는데 일단은 차량용 카메라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카메라 모듈 단가보다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까? 점점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카메라 탑재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2개에서 3개 넘어갈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러니까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이폰 11이 나왔었죠. 아이폰 11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프로 모델 이상부터 이제 트리플 카메라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LG이노텍이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50%를 왜 투자를 하느냐를 좀 살펴봤을 때 과거부터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카메라가 2019년에 도입을 했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센서 시프트 모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죠. 그다음에 TOF를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TOF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확장형실 이쪽에서 이제 3D 센싱으로 그 인식되는 카메라 모듈인데,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비행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입이 됐었고 2022년에 이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나오면서 원래 얼마 전에 출시를 했었죠. 원래 제가 지금 아이폰 13을 쓰고 있는데 이게 1200만 화소인데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2023년부터 1조 7천억을 투자를 하느냐라는 걸 추측을 해봤을 때 아이폰 저는 15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4,800만 화소를 프로 모델 이상으로 탑재를 했는데 일반 모델한테도 적용한다라는 좀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네이밍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플워치가 얼마 전에 그 새로 출시를 하면서 울트라라는 모델이 있었죠. 내년에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이 울트라로 좀 네이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외부 소재는 좀 티타늄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제일 중요한 게 폴디드 줌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기존의 폴디드 줌을 아이폰이 못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특허 때문인데 이거를 좀 가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좀 탑재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LG이노텍이 좀 카메라 모듈에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가장 큰 단점인 망원줌. 그러니까 갤럭시는 뭐 달을 찍는다 이런 얘기를 뭐 일상에서 들으실 수가 있었는데 아이폰으로 달을 찍는다라는 거는 뭐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기존의 단점이었던 망원줌을 3배까지가 됐었던 망원줌을 이제 5배에서 6배까지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8개 플라스틱 렌즈를 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LG이노텍이 좀 담당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아이폰 15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15에 대한 좀 기대감, 그다음에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이폰 출하량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도 상존해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 주식하기 힘들었던 2022년, 올해는 액티브 주식형 수익률 1위가 AI, 인공지능 펀드가 차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는 패시브 펀드, 하나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패시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종합주가지수,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지금 열애를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펀드는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AI 펀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펀드, 즉 인공지능 펀드하고 그냥 인간 펀드 매니저가 하는 펀드하고 차이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감정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내 감정이 들어가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금년도 같이 시장이 어렵고 종합주가지수가 22% 하락하고 또 금년도에 돌발 악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악재에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언젠간 돌아설 거야. 그렇지만 AI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락한, 하락률이 줄어든 그런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또다시 AI보다는 인간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 이런 기사를 보실 겁니다.